네, 3월 12일 개강일이죠. 이제 이번 교시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쫙 전개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전반적인 그 IT 직군들에 대해서도 큼직큼직하게 좀 분류를 해볼 겁니다. 네, 잠깐 제 소개한 거는 녹화 잠깐 멈춰놨었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것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 이외에 IT 분야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쭉 전개를 해보려고 해요. 좀 발전 과정을 얘기할 거다 보니까 제가 처음 일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모름지기 이제 IT라고 하는 분야가 본격적으로 이제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게 웹사이트 개발이 본격화되면서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가동을 하면은 일단 기획이라는 업무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화면을 구성하는 업무 파트가 있었고,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있었고, 이거를 나중에 실제 접속자들이 접속할 수 있게끔 하는 운영, 관리.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눠졌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나누긴 합니다. 기획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떤 거 만들까라는 전반적인 컨셉을 잡는 과정이죠. 그래서 기획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는 당연히 파워포인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서가 완성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디자인 파트한테 넘겨요. 그럼 디자인 파트에서 그거를 실제로 유저들이 접속했을 때 어떤 식으로 눈에 보일까를 구성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많이 포토샵을 제일 많이 썼고요. 포토샵으로 작업한 거를 이제 코딩으로 표현을 해요. 실제로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건 아닌데 이제 거기에를 이제 웹브라우저로 확인할 수 있게끔 HTML, CSS 그리고 약간의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 코딩이 이루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디자인이 완성이 되면은 이거를 프로그래밍 파트로 넘기는데요. 프로그램들은 이제 이 디자인 파트에서 만들어진 웹페이지 파일, 이 웹페이지 파일을 받아서 이 파일 사이사이에다가 프로그램 코드를 넣어요. 그때 제일 많이 사용했던 환경이 ASP, PHP, JSP라고 하는 3대 환경이에요. ASP는 VB 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을 하고요. 나중에는 C샵이라는 언어로 발전을 했어요. PHP는 그 자체가 독자적인 언어이긴 한데 약간 C 언어 스타일로 생겼고요. JSP는 우리가 메인으로 공부할 자바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발이 완료되면은 이거를 이제 24시간 동안 무정지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홈페이지는 문 안 닫죠. 새벽에도 접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운영관리 쪽으로 넘겨요. 그럼 이 사람들은 크게 서버 운영체제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쓰는 윈도우보다 겁나 비싸고 좋은 거, 그리고 되게 어려운 거, 그런 거에다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깔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작성한 게시글 같은 게 저장도 돼야 되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시스템도 관리를 합니다.
크게 이제 이때 많이 했던 게 초창기 때는 윈도우 서버, 그 다음엔 리눅스 서버라고 하는 걸로 이제 구성을 해요. 자, 이게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한 2001년도에서 2005년도 사이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 직군을 웹 디자이너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쪽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은 웹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운영 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서버 관리자 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뭐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직군이 나눠서 이제 타동을 하는데 가끔 이거를 혼자 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력이 좀 쌓이면 그 사람들을 웹마스터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들어보기 힘든 용어예요, 웹마스터는. 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 생태계가 좀 더 복잡해지기 시작한 계기가 나와요. 첫 번째 계기는요, 그 웹페이지에 뭔가 인터랙티브한 거를 넣기 시작하면서예요. 그게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은 플래시 애니메이션 같은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요. 어렸을 때 플래시 게임 같은 거 해보신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은 없어졌죠, 플래시. 근데 제가 한참 일할 때가 플래시가 가장 정점에 있을 때였거든요. 돈 되게 많이 벌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KT에서 있을 때 그 플래시 개발자를 직접 뽑진 않고 프리랜서로 그냥 2주 동안 단기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2주 동안 일은 그 2005년도예요. 그 사람이 일주일에 얼마 받아갔는지 아세요? 2005년도 시급으로. 주당 500 받아갔어요. 그만큼 플래시가 그때 그만큼 이렇게 각광을 받고 배우기도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플래시는 애니메이션 기술하고 프로그래밍이 같이 들어가요. 플래시 안에서 코딩을 하거든요. 매 장면마다 코딩을 따로 넣어줘야 돼서 되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플래시 공부한다 그러면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아무도 안 쓰거든요. 기술이 그렇게 바뀌어요. 플래시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초를 제대로 친 계기가 아이폰이에요. iOS. iOS가 등장하면서 플래시가 망하고요. 플래시를 대체할 HTML의 버전 차세대 HTML5와 CSS3라는 기술로 대체가 됩니다.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어요. 저도 그냥 어디서 읽은 건데, 아이폰을 세상에 처음 공개한 사람이 다들 아시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애플 창업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흔히 맥이라고 부르는 맥킨토시라는 컴퓨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옛날 맥킨토시 혹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뒤통수 에일리언처럼 생긴 컴퓨터 있어요. 초창기 때 맥이 어떻게 불렸었냐면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맥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뭔가 그래픽적인 작업을 할 때 포토샵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원래 포토샵이 맥 전용 프로그램이었어요, 처음에. 윈도우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다 맥을 산 거예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자기 회사에서 한번 쫓겨난 적 있는 거 아시나요? 애플에서 한번 쫓겨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스티브 잡스가 이제 열이 받아서 그 포토샵 만드는 회사 사장한테 야, 더 이상 맥 버전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포토샵이 윈도우용이 나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다시 애플로 화려하게 복귀를 하죠. 그랬더니 그때
맥용 포토샵을 관리를 안 해서 이게 프로그램이 에러 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진짜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는 맥용 포토샵 진짜 눈 뜨고 못 봐줄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제 잡스가 야 이거 좀 심하잖아, 좀 신경 좀 써줘 라고 했겠죠. 원래 친구였대요, 어도비 사장이랑. 그랬더니 그 포토샵 회사 사장이 너 이미 너 윈도우에서 멀리 왔어 라고 해버리니까 애가 열이 받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네 회사를 물먹일까를 고민하다가 얘네 회사가 갖고 있는 게 플래시였어요. 그래서 아이폰은 플래시 지원 안 한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공식 석장에서 플래시는 쓰레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기조연설할 때. 그래갖고 이제 포토샵 회사랑 애플이랑 거의 몇 년 동안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은 꼬랑지 내렸죠. 더 이상의 플래시 개발은 없을 거다 라고 하고 플래시를 종료시켜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맥용 포토샵도 이제 발전을 하긴 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던 플래시 디자이너 내지는 플래시 개발자들이 이때 넘어오면서 전부 다 이제 IT를 그만뒀어요. 진짜 다 그만뒀어요. 새로 공부하긴 부담되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치킨집 살이면 먹고 살만 했는데 요즘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제 기존의 디자이너들이 코딩하던 HTML과 CSS, 요거 세 가지는 코딩 기술이에요. 얘네가 버전업을 합니다. 당연히 난이도가 더 올라가겠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iOS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PC용 웹만 신경 쓰면 됐었는데 이제는 모바일 웹도 신경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반응형 웹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홈페이지 하나가, 웹사이트 하나가 데스크탑으로 접속할 때랑 핸드폰으로 접속할 때 알아서 디자인이 바뀌는 경우예요. 이제 그 기술까지 들어오니까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당시에는, 초창기 때는 웹 디자이너라고 불렀지 웹 코더 내지는 웹 프로그래머라고 안 불렀거든요. 분명히 이거 우리도 공부할 과목이에요. 코딩을 해야 돼요. 근데 코딩을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때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컴퓨터과나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출신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주로 시각디자인학과, 응용미술학과, 이런 미술 계통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코딩 조금 배워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던 게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니까 코딩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힘든 사람들이 이제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도 있겠죠. 여기서 직군이 한번 나눠져요. 포토샵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웹 디자이너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코딩 작업만 하는 사람들을 웹 퍼블리셔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직군이 나눠졌어요. 한편 프로그래밍은 뭐 여기서도 나름 발전은 있었지만 이렇게 직군이 바뀔 정도의 개벽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그대로 하면서 계속 자기들 묵묵히 하고 있었어요. 이쪽에서 벌어지는 천지개벽은 남의 나라 일이야. 자, 그래서 이쪽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운영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컴퓨터 관련된 전공을 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 디자인 관련된 이 코딩 언어들은 되게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현업에서 일할 때는 저는 이제 이쪽 내지는 저쪽 직군이었어요. 그 프로젝트마다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한 5년 때까지는 내 직종을 계속 붙잡고 있는데 한 10년 차쯤 돼가면은 그놈이 그놈 같아 보여요, 다. 그래서 나중에 그냥 이쪽에서 그냥 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쪽
퍼블리싱에서 다루는 이쪽들을 되게 하찮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프로그래머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코딩한다? 네, 적절한 단어일지 모르겠는데 쪽팔려 했어요. 어디 프로그래밍 언어 같지도 않은 걸 다루고 있어. 그러면서 이걸 되게 등한시했단 말이에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나 이런 것들은 컴퓨터 한 대 갖다 놓고 내가 설치해서 직접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뭔가 작동하는 그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반드시 웹페이지니까 웹브라우저가 없으면 작동을 못 한단 말이에요. 환경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적이라고요. 그래서 되게 하찮게 여겼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구글 맵의 등장이에요. 구글 맵이라는 거는 웹페이지잖아요. 웹페이지로 이런 수준까지 개발이 가능하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기존의 개발자들이 자바스크립트를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글 맵이 자바스크립트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웹 2.0 시대가 열려요. 그러니까 웹 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웹 1.0, 2.0, 3.0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 실제로 뭐 크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래밍의 유행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 이러면서 이제 구글 맵이 자바스크립트가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요. 이때 두 가지 기술이 나오는데, AJAX라고 하는 기술하고요. 그 다음에 V8이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AJAX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통신 기술입니다. 옛날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면 웹브라우저의 꽃잎 흩날리기 효과 막 이런 것만 만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가 프로그래밍이나 가능하던 통신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럼 혹시 다른 프로그램도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개발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자바스크립트는 웹브라우저 안에서만 작동한다 그랬죠. 근데 V8이라는 게 나오면서 웹브라우저 없이 자바스크립트가 독자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 V8이 독립실행. 자, 이러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발전해서 이 결과물로 나온 게 Node.js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이 Node.js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웹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전적인 환경에서만 개발하던 프로그래머들이 자바스크립트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써보니까 뭐야 이거 말도 안 되게 쉬워요. 진짜로 자바로 한 이만큼 코딩을 해야 되면은 이걸로 코딩하면 요만큼이면 끝나요. 거의 사기템 정도로 되게 쉬운 거예요. 쓸만한데 전통적인 개발자들이 얘를 했더니 괜찮아. 그러면 혹시 이것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개발자들이 절로 눈을 돌려요. 그랬더니 이쪽은 난리도 아닌 거야. 왜냐면 디자인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셨던 거라서 체계도 없고 그냥 덕지덕지 막 이어붙인 것 같고, 그래서 한 2015년도쯤에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를 싹 뒤로 밀어버리고 새로 표준을 정립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흔히 말하는 ES6, ES7 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수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물로 파생된 게 앵귤라 JS, 리액트 JS, 뷰 JS, U이구나. UE, 뷰 JS. 자, 이렇게 해서 기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퍼블리싱을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나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 그냥 어떻게든 그냥 짜깁기 해갖고 어떻게든 브라우저에 나오게끔만 했었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들이닥치더니 이거를 체계를 잡아버리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퍼블리셔들도 일이 나눠져요. 그래서 요구하는 사람들을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 다음에 디자이너 있죠? 그리고 웹 퍼블리셔. 이렇게 웹 디자이너라는 하나의 직군이 세 가지 직군으로 나눠져 버려요. 자, 상식적으로 시대가 흐르면 하고 있던 일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개인의 역량을 올리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은 난이도가 올라갔다 그래서 내가 하던 일 3명이 나눠서 하는 게 맞겠어요? 개인 시각차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한 명이 하던 일을 3명이 나눠 하는 걸 택했단 말이에요. 그럼 연봉은 어떻게 해야 돼? 나눠 가져야지. 근데 다들 원해요, 그러길? 아무도 원치 않는다고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 연봉을 회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차피 옛날에 한 명이 다 하던 일인지 3명이 나눠서 해. 그러면서 각자 연봉을 달래. 근데 우리 회사에 그만큼 돈이 있을까? 회사마다 다르겠지. 그래서 이쪽 직군을 회사에서 내보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웹 퍼블리셔 과정이라는 게 되게 많았어요, 진짜. 취업이 되게 잘 됐거든요. 그리고 비전공자가 취업하기 제일 좋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코딩 실력보다는 디자인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 만들잖아요. 개인의 센스가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이쁘게만 만들면 돼.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근데 갑자기 이쪽을 다 회사가 웬만해서는 채용을 안 하고 그냥 단기 알바로 뽑아쓰기 시작을 해요. 이쪽은 프로그래밍이니까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이쪽 직업들은 이제 데리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얘네들은 뭐가 하나 새로 생기게 됐지만 큰 흐름은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이름이 바뀌어. 프론트엔드 반대로 백엔드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쪽도 난리가 나죠. 이쪽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커라고 하는 기술도 등장하고 이쪽도 나름대로 기술 발전이 있어 왔어요. 마지막으로 기획 쪽은 옛날에는 PPT로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피그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수업 범위는요. 웹 퍼블리싱은 방법은 배워요. 왜냐면 코드는 만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리액트를 해요. 프론트엔드 개발 상대장이 앵귤러, 리액트, 뷰.js 세 가지인데 앵귤러 JS는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이게 구글에서 만든 거거든요. 구글에서 만든 거 망한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왜 망했냐면은 버전 1에서 버전 2로 올라가면서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개발자들이 이건 선 넘었지 하고서 다 안 써버렸어요. Vue.js는 상대적으로 되게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 쓰기 시작한 데는 아직도 좀 간간히 쓰는 데가 있긴 한데 지금은 얘도 거의 망했다고 봐야 돼. 근데 얘는 계기가 되게 웃겨요. 몇 년 전에 그 중국하고 홍콩하고 이슈 있었잖아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홍콩의 독립적인 입장을 지지했는데, 그때 이 Vue.js 개발자가 이 Vue.js 창시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자기 트위터에. 그게 중국이 홍콩을 지배하는 거를 지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바람에 개발자들이 다 등을 돌려버렸어요. 실제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나락으로 갔고, 어부지리로 리액트.js가 그냥 그 자리를 혼자 꿰찼죠. 그래서 우리 리액트.js 할 거고요. 자, 백엔드는 전통적으로 이제 ASP, PHP, JSP, 그리고 Node.js, 파이썬도 가능해요. 파이썬도 뭐 플라스크나 디장고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 크게 5가지야. ASP, PHP, JSP, 자바스크립트, 노드, 파이썬. 크게 5가지인데, 이 중에 뭘로 공부를 먼저 시작한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얘네가 개념이 다 똑같아요. 이론이 다 똑같아요. 단지 표현하는 것만 숫자 1을 쓰느냐, 한글로 1이라고 쓰느냐, 그런 차이예요. 사실 이 분야 중에서 거의 제가 체감했을 때 근 20년 동안 변화가 가장 적었던 파트가 이쪽 파트예요. 이 중에서 우리는 이 자바 계열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영관리 쪽. 이쪽도 공부할 게 어마무시하게 많긴 한데, 일단은 윈도우 서버는 요즘 국내에선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얘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비싸요. 윈도우가 이제 일반 사용자용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는 CD 한 장에 한 2천만 원 정도 해요. 그게 가격이 CD 한 장당 얼마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의 코어가 몇 개이냐에 따라 측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듀얼 코어랑 쿼드 코어랑 가격 자체가 달라요. 얘는 무료예요. 근데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려워요. 보통 이제 네트워크 보안 관리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 리눅스 서버를 많이 공부를 하는데,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저 리눅스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있을 정도의 베이직한 내용은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리눅스 시스템은 원래 커리큘럼에는 없는데 저거 안 가르치고 내보내면 내가 양심상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 억지로 시간을 좀 쪼개서 넣을 거예요. 자, 이게 보통 이제 웹바닥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것 중에 자바 JSP를 공부하느냐? 사실 여기서 제일 쉬운 걸로 보면은 파이썬으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실제로 저는 이제 다른 웹 프로그램을 이제 오래 다루다가 파이썬 웹 개발을 딱 봤었는데 공부한 기간이 일주일도 안 됐어요. 말도 안 되게 쉽더라고요.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건 자바예요. 그럼 왜 쉬운 걸로 하지 왜 어려운 걸로 하냐? 이게 대한민국의 좀 특이성 때문에 그래요. 웹 프로그래밍 언어가 처음에 ASP, PHP 이것보다 더 이전에는 CGI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얘는 2000년도 이전이에요. CGI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01학번이거든요. 볼 기회가 없었겠죠. 이게 난이도가 진짜 상상 초월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하려고 나온 기술이 자바 기반의 서블릿이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얘도 CGI랑 비교했을 때 그놈이긴 했는데 그나마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어요.
자, 지금 자바라고 하면은 되게 프로그래밍 언어의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바가 한번 쫄딱 망한 적이 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만든 회사가 망해서 없어졌어요. 자바 만든 회사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따가 직접 해보실 텐데 컴퓨터에서 자바가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더블 클릭하고 프로그램만 깔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복잡한 세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공생이 아니면 하기가 좀 힘든 세팅들이 들어가요. 여기서 말하는 전공이라는 뜻은 코딩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그런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바가 이 당시에 되게 영향력이 컸는데 그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98까지는 자바를 그냥 세팅을 해갖고 지네 윈도우 팔 때 끼워 팔았어요. 그냥 무료로 배포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삼성에서 핸드폰을 파는데 다른 회사 기술을 그냥 넣어놓고서 라이센스비 일치 안 주고 그냥 끼워 판 거예요. 그러면 자바 만든 회사 입장에서 열받지. 왜 우리 회사 제품을 우리한테 돈도 안 주고 허락도 안 받고 맘대로 껴팔어. 그리고 고소합니다.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죠. 이건 뭐 비빌 언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그럼 앞으로 자바 탑재 안 할게. 많은 돈을 물어주고 윈도우 XP부터 자바를 탑재를 안 시켜요. 실제로. 처음에는 자바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받으니까 좋았나 본데 이게 이용자 수가 그 다음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망했어요. 회사가 없어졌어. 그러면서 이제 이 자바의 난이도 어려움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SP라는 기술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 형태로 PHP라는 기술이 나와요. 근데 얘가 옛날 기술에 비해서 난이도가 진짜 쉬워요. 말도 안 되게 쉬워.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에서 웹 프로그래밍 붐이 일고요. 그리고 그때 웹 프로그래머들 몸값이 난이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웹 프로그래머들 몸값이 급락해요. 되게 심각하게 연봉이 낮아져요. 어느 정도냐면은 초봉이 1200, 1400 그렇게 시작을 해요. 지금은 상상하기 좀 힘든 금액이죠. 자, 일단 얘는 망해요. 그래서 이거를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인기가 좋으니까 이걸 베껴서 JSP라는 거를 만들어요. 약간 후발주자예요. 카피캣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점유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따가 또 공부하겠지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자바나 파이썬이 상대적으로 느려요. 실행 속도가 느려요. 이거는 고치지를 못해. 왜냐면 어차피 구조 자체가 고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느린 프로그램을 빠르게 가동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드웨어에 돈을 투자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얘네가 이 JSP의 사용을 널리 권장하기 위해서 장비 무상 임대를 해요. 그때 우리나라 은행이나 관공서들이 그거 엄청 빌렸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점유율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주로 관공서나 공기업 위주로. 자, 이때 생긴 그 사람들의 관점이 이쪽은 하드웨어 비용이 낮아요. 그러니까 저가형이라는 인식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이쪽은 하드웨어 비용이 높아요. 그러니까 고가형이라는 인식이 생겨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똑같은 조건인데 가격이 좀 높으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하고서 고가형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옛날부터 그랬어, 솔직히.
그래서 점유율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ASP는 나중에 ASP 단넷으로 발전하긴 했는데 지금은 국내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제가 웹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학원에서 진짜 다 이거 가르쳤거든요. 왜냐면 이거 쓰는 회사가 워낙 많았으니까. 근데 몇 년 사이에 장비도 풀면서 비싼 장비 무상 임대라는 뭐 그런 인식이 깔리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걸로 갈아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마다 그래도 가오가 있는데 좀 장비 좀 있는 거 써야지. 사실 내면은 견적 높게 불러서 좀 뒤에서 해먹으려고. 그런 스토리도 쌓여서 이쪽이 발전을 확 합니다. PHP는 그냥 맥락만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가형 쇼핑몰 같은 데 있죠. 그런 데서 아직도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이제 이야기 거의 막바지예요. 이 JSP가 발전을 하면서 뭐 중간에 뭐 스트러치라든지 MVC 패턴이라든지 뭐 이런 중간 단계를 거쳐서요. 스프링이라는 게 나와요. 약간 JSP가 주먹구구식으로 개발하는 느낌이었다면 스프링은 체계를 갖춰서 정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프링을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서 스프링을 갖다가 약간 개조를 해가지고요. 이 GOV라는 거를 만듭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국문 이름은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입니다. 용도는 대한민국 관공서, 정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용도입니다. 우리나라에 IT 회사 몇 개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이름을 그 IT 회사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해서 운영하는 곳은 떠오르는 이름이 몇 군데 없을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 배민, 뭐 쿠팡 이런 것들이요. 직접 개발회사 이퀄 서비스 운영 주체인 곳들 많지 않거든요. 그럼 나머지 IT 회사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뭐 병원이라든지 변호사, 법리사무소 뭐 이런 좀 IT 계통이랑 친하지 않은 회사들도 분명히 IT 시스템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 데서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주세요라고 의뢰를 하면 그걸 돈 받고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살아요. 그걸 아웃소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개발 의뢰를 하는 곳 중에 가장 가격 잘 쳐주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제작 의뢰를 하는 곳이 대한민국 정부예요. 그 흔히 개발사들이 정부 과제라고 표현을 해요. 1년에 몇 번 그 입찰 공고를 냅니다. 그걸 이제 그 경매 들어가서 입찰 받아오면은 그거 하나 따오면은 한 10명 기준에서 한 2, 3년을 먹고 살아요. 근데 거기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요. 반드시 이 GOV를 사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을 쓸 것이라고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가장 많은 프로젝트가 이걸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지금 국비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국비교육은 학원에서 개강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개강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커리큘럼 다 만들어서 노동부에 보내면 노동부가 검토하고 승인을 해줘야만 개강이 가능해요. 결국은 정부 허가를 받고서 개강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걔네 마음에 드는 커리큘럼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거 안 들어가면 승인을 안 내줘요. 근데 이건 너무 특화돼 있잖아. 그럼 거기에 준하는 것. 혹시 여기 오시기 전에 다른 그 국비교육과정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국비교육과정들이 커리큘럼 보면 일단 자바 스프링을 먼저 베이스에 깔고 가요. 그게 그 이유예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발회사들이 일단 자바 스프링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분야의 직무를 하건 간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나는 데이터 분석 공부하고 싶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6개월 과정인데 스프링 웹 개발만 한 5개월 배우고 데이터 분석은 뒤에 가서 한 달 잠깐 맛보기 하고 끝나요. 거의 다 그래요, 진짜. 생태계가 그래요. 그거를 되게 과장 많이 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자바 스프링이 표준이다. 되게 뻥튀기를 많이 한 거예요. 실제로 표준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용 범위가 넓어요, 우리나라는. 심지어는 저 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도상국에 수출까지 해요.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저거 진짜. 정부에서 만든 것 중에 진짜 답지 않게 잘 만들었거든요. 자, 그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커리큘럼이 이렇게 되어 있는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1000페이지로 돌아가서. 그래서 초창기 때는 웹 퍼블리싱 쪽이 굉장히 교육 수요도 많고 취업 인원도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많이 줄어서요. 그리고 이쪽 운영관리 쪽 이쪽 같은 경우도 수요가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회사마다 운영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네트워크나 보안 책임자라고 하기도 해요. 보통 저쪽은 회사마다 TO가 되게 적어요. 왜냐면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엄청 큰 타워 컴퓨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세팅하고 거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개발자들이 거기다가 자기들이 만든 프로그램 이제 런칭했고 회사마다 운영을 하거든요. 그럼 보통 그거 한 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적으면 30개에서 많으면 50개, 60개예요. 웹사이트 하나당 개발 인력이 한 5명 정도라고 치면은 30개만 쳐도 15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 기준으로 150명당 서버 운영자 1명이에요. 실제로 저도 KT 있을 때 저희 팀이 60명이었는데 그 중에 관리자 1명이었어. 그마저도 상주할 필요 없다고 해서 프리랜서 갖다 썼어요. 얘는 볼일 다 보면 내보내려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일단 컴퓨터 조립부터 해요. 하드웨어. 운영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윈도우 대신에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 깔아요. 그리고 뒤에서 랜선 까서 랜선 끼고 선 정리해요. 저런 컴퓨터는 랜선이 한 번에 한 10대 개 정도 들어갑니다. 왜냐면 접속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퇴근을 못해요. 기본 3교대예요. 왜냐면 24시간 풀가동의 원칙이잖아요. 네이버가 12시 되면 문 닫는다고 생각해봐요. 유튜브가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퇴근해서 문 닫는다고 생각해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2교대, 3교대예요. 몸이 죽어나요, 진짜 이쪽은. 그나마 요즘은 좀 편해졌어. 왜냐? 예전에는 하드웨어 같은 거 직접 조립했는데 요즘은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게 생겨서 홈페이지 가입하면 다 해주거든. 옛날에는 부서마다 한 명씩 있어서 각자 컴퓨터 조립하고 이제 컴퓨터 각자 관리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그거 다 해줄게. 니네들은 자리에 앉아서 마우스만 딸깍딸깍 해. 그럼 또 어떻게 됐겠어요? 부서마다 한 명씩 있던 거 이제 그냥 전담 한 명으로 또 퉁친다고요. 그래서 물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웹 디자인 쪽은 요즘은 아예 그냥 직군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제가 보기엔 기업 TO가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바닥났어요. 개발자 TO는 없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난이도가 옛날에 비교해서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나마 개발 직군이 좀 나은 게 그 네트워크 보안 엔지니어링은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해야 돼요. 여러 가지 보안 이론. 그래서 저쪽은 경쟁자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뽑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더 좋은 스펙의 사람을 뽑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보안 직군은 이거는 그냥 제가 오픈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국비지원 교육이 거의 다 그 비전공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잖아요. 전공하신 분들이 오시는 케이스는
50%가 안 넘어요. 근데 그 중에 비전공인 상태로 취업 가능성이 있는 게 일반 웹 개발하고 디자인 파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비 지원으로 많이 하는 게 요즘 네트워크 보안하고 빅데이터 분석. 뭐 이 두 개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이 두 가지 분야는 진짜 못 믿으시겠으면 나중에 자포리아 찾아보세요. 전공자 우대도 아니야. 이제는 지금 거의 석박이야, 다. 석박이 없으면, 특히 데이터 분석은 석사도 부족해요. 박사학위 없으면 그냥 취업 못 해요. 데이터 분석은. 근데 요즘 그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쪽도 좀 그런 그 낌새가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네트워크 엔지니어링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어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운영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식이 얼마나 있나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요. 프로그램은 그 사람이 얼만큼 알고 있는지는 관심 없어. 왜냐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다 얘기를 해주거든. 그래서 프로그래밍 쪽은 포트폴리오가 졸업장보다 파워가 더 센데, 다른 분야는 사실은 전공자 그것도 좀 학력이 좀 있어야 돼요. 요즘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